김민정 시인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되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파주에서 왔거든요. 네, 파주에서 대구는 상당히 멀어요. 네, 그래서 파주도 저도 지역에서 이제 뭐 강연도 있고 한데 이런 낮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왔는데 뒤통수가 까맣게 많이 계셔가지고 예, 아까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약간 벅찬 마음이 들기도 하고 대구는 제가 계명대에서 수업을 좀 오래 해서 좀 저한테는 좀 각별한 곳이기도 하고 이상화 시인상을 받았어가지고 예, 되게 저한테는 고향은 아니지만 예, 감히 약간 제가 만든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각별한 곳이고 한데 이런 낮의 시간에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시를 쓰고 있고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문학동네 시인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문학동네 시인선을 총괄 편집을 했고 그 시리즈 말고 문학동네 포에지라고 해서 또 다른 시리즈를 또 편집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손은 시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손은 시집을 만들고 시인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싹 보고 시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시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시를 놀이 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냥 궁금한 것들을 좀 제가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어요. 제 말이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커요. 크고 말이 빨라서 중간에 속도가 엄청 빨라질 때 천천히 하라고 누군가 말을 해주시면 네, 제가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인이 1999년도에 됐어요. 제가 올해 48살인데 네, 등단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저는 대학에서 원래는 소설을 전공했어요. 전공은 소설이었는데 쟤는 어떻게 하다가 시인이 되었을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와 소설과 산문과 동시와 동화와 이런 것들의 경계가 별로 구획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는 점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장르에 대한 성격을 조금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소설을 쓰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쓴다라는 의미는 소설을 좋아했던 여고생. 근데 소설을 어떤 걸 읽어라 라고 말해주는 대부분 입시에 고등학교의 시절을 보내니까 저는 문예반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저는 풍물패를 했었어요. 장구를 쳤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도 하고 뭐 발레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했지만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가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한테는 장구하고 꽹과리였어요. 저는 이 얘기는 나중에 리듬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렇게 살짝 얘기를 드린 거였고 그래서 그냥 풍물패에서 그런 가락을 좋아하면서 소설을 좋아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여고생. 저는 문예반도 아니었고 저희 친구들이 쟤는 약간 문학소녀야. 쟤는 뭔가 글을 쓰는 게 달라서 뭐 백일장 나가서 상 받고 그러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심지어 이 복도에 무슨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런 거 막 글 쓴 거 보면 되게 닭살돋아 하는 저건 정직하지 않은 태도야. 쟤네 엄마한테 정말 저렇게 효심이 가득할까? 이런 걸 의심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읽기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읽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이 문제집을 많이 사러 가는 서점에 약간 아주 삐뚤어지지 못한 범생이 삐뚤어졌을 때 하는 일 문제집 안 보고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보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라떼 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안도가 있는데, 왜 지금은 신문의 문학 지면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은 걸 못 느끼시는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 김훈 선생님이 한국일보 기자였을 때 김훈 선생님이 서평을 쓴 아주 유명한 기자였고, 그분이 유명하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김훈이라는 한국일보의 기자가 책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한 책도 궁금하지만 그 글맛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 스크랩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스크랩한 걸 가지고 서점에 가서 이 책 달라고 하면서 책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겼죠. 아, 어떤 기준으로 기자들이 이런 책을 고르는 걸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 책이 다 좋아 보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점을 이제 놀이터 삼아서 가면서 저는 책을 되게 많이 만져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종이를 많이 만져봤던 일이 제가 지금 밥벌이를 하는 일에도 되게 연관이 있어서 전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소설을 좋아하던 아주 평범한 여고생이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제 고향이. 그래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오정희라는 소설가의 소설들을 보고 오정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정희 선생님이 졸업을 하신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나는 소설가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타이밍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무슨 구별을 할 줄 몰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게 20살부터의 가장 큰 망치로 얻어맞은 충격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벽에 봉착했냐면, 제가 읽어온 것과 제가 쓰는 거의 거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거죠. 제 수준을 저에게 들키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읽어요. 읽는 눈은 계속 올라가. 근데 쓰는 나는 계속 땅으로 꺼져.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앞에 제가 쓴 작품을 내놓거나 자신감 있게 말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쓴 내 글이 우월하게 보이는 시간은 아마 새벽 정도, 아마 글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에 왔어, 삘이 왔어, 막 써요 새벽에. 나 뭐 대단한 거 쓴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침에 보면 진짜 미치게 촌스러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제 글을 이렇게 누가 뭐라고 차라리 언급조차 안 했으면 좋겠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묻혔으면 좋겠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거 쓰고 싶다, 내 글 갖고 싶다.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타고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일단 느낀 다음에, 그 차이를 인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좋아서 이 책의 세상으로 들어왔을 텐데 내가 다독가가 될 것이냐, 내가 아주 고급 독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창작자가 될 것이냐, 굳이 어떤 등단이라는 제도 같은 걸 통하지 않더라도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세상에 유지시킬 것이냐, 이 판단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소설을 좋아해서 대학에 갔지만 바로 알았어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단거리 100m랑 멀리뛰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장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설은 뭐가 많잖아요. 나사가 많은 거예요. 박아야 될 나사가 너무 많고 논리적 전개가 내 머릿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토지 같은 소설을 쓰는 박경린 선생님을 보면 완전 저는 그게 못돼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 이런 인정? 그러니까 친구들이 70매 80매짜리 소설을 내는데 저는 그 70매 80매를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제목 짓고 빨리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세상을 빨리 출력해서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의자 안에서, 의자 위에서 진짜 찐물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잡스럽고 약간 산만해서 앉아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지? 라면서 남이 쓴 이야기는 견디는데 제가 쓴 이야기를 견디는 힘이 거기서 일단 재미가 일단 없었어요. 그럼 난 뭘 좋아하느냐?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기 때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전 20대에 그것도 1학년, 2학년 이럴 때 말고 22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그냥 나를 방치했었다면 그 이후로 좁혀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에 대한 인정과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때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자 결심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100일장에서 상을 받거나 등단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를 내가 좋아하느냐? 저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새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일단 신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입어서 익숙한 거를 제가 입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 기영도도 안 읽고 대학에 글 쓴다고 들어갔는데 사실 기영도가 좋은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모두가 좋다라는 작품을 난 별로던데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눈치들을 처음에 많이 보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문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책들을 보는가 싶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아, 시를 보고 소설을 보려면 문학 출판사를 알아야 되니까 문학 출판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시집 코너에 가서 보기 시작한 거죠. 아, 창비라는 데가 있구나. 문학동네는 그때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저 때 문학동네라는 데가 저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창비, 문지, 민음사, 세계사 요 정도가 메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막 선배들이나 학교에서 이거가 교재야 막 이렇게 정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감흥이 안 와. 근데 서점에서 내가 골라보는 책들은 내가 왜 이런 책을 좋아하지? 책을 고르게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목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책이 다 막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어떤 책을 고르는데 옆에서 쟤는 뭐 저런 책을 봐? 쟤는 저것도 안 봤어? 이런 시선이 느껴지니까 혼자 서점에 가서 노는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보고 책을 고르냐? 제목이었어요. 제목.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책 제목을 고르는 저를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 단순하게 매미, 개미, 거미 이런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게 아무 저한테 잔상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때 애기였어서 약간 좀 학생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 제목에 매료됐어요. 그런데 한 번 읽고 어려운데 내 귀에 탁 박히면서 나 이런 제목의 책을 봤는데 이런 제목이 너무 좋아라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리듬이 남는 책들의 제목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목에 이렇게 한 번씩 꼽아보는 거예요. 빼보여요. 그 다음에 뭘 봤냐? 양력을 봤어요. 왜 책 이렇게 보시면 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시집을 뭐부터 봐요? 나 시를 알고 싶은데 뭐부터 봐요? 저는 그 방법에 정답이 없잖아요. 저는 책을 아마 평생 만지거나 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마다 다 독서법이 다르고 저마다 다 쓰는 법이 다르듯이 정말 그 방법의 경우의 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줍음이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산전수전 그런 것들 겪고 해서 이렇게 부끄러움도 좀 덜하고 하지만 20살, 21살 요맘때는 좀 수줍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런 부끄러움이 좀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해봐야 되고 혼자서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양력을 봤어요. 저는 족보 보는 걸 좋아해요. 족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실인가 싶으면서도 허구인가 싶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뭐라고, 죽으면 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안동 김씨인데 안동 김씨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어렸을 때 너무 싫어해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아빠가 외아들이고 그게 수염 나고 도포 입은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뭐 좀 그런 집에서 제가 컸어요. 저희는 또 게다가 대가 끊긴 딸 넷 중에 제가 맞이다 보니 약간 거기서 갓쓴 할아버지랑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있는데, 그러려면 족보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완강히 이거를 발로 차야 되는데 또 은근히 안동 김씨가 또 그런 게 있나? 이러면서 막 제가 또 찾아보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남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핏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양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양력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어디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쓴 책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출신 학교를 쫙 넣는 경우.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냈던 저서들은 반드시 들어있더라고요. 아, 요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천 출신이라 인천 출신의 문인들 책만 봤어요. 왜냐하면 시가 어려우니까. 사실 시가 좀 어렵죠. 저는 시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어렵다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인데, 읽고 뭘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시론, 뭐 시창작 이런 거 선생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더 모르겠는 거지. 그 이론 뭔가 이쯤에서는 한번 비유가 있어야 될 것만 같고, 뭐 철험도 써야 될 것 같고, 철험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될 것도 같고,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공식이 없는 것 같은데 공식이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풀기 어려운 실타래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양력을 보다 보니 인천 출신의 시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시집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살던 동네, 우리 동네 얘기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시를 처음에 흉내를 냈냐면, 저는 모든 창작은 흉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갑자기 완성된 시를 쓰겠어요? 남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한 편을 완성했는지를 꼼꼼히 보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장성남이라는 시인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이 인천 덕적 출신인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한 편이 시리즈 연작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졸업한 여고 버스 정류장이 배경인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트르륵 넘겼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겨울이었고 막 눈이 오는데 뒤에는 음반 가게가 있고 눈은 내리고 배호의 노래가 레코드 가게에서 나오는 시였어요. 그때 저는 제 발이 이렇게 들리면서 이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 눈으로는 이 풍경이 그려지면서 제 몸으로는 눈을 맞는 기분이 들었고, 귀로는 배호의 노래가 들렸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나도 이런 거를 우리 집에 걸고 싶다. 달력처럼 내가 보는 그 공간에 내 눈앞에 이걸 구현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시를 제가 처음에 흉내내기 시작했냐면, 시마다 왜 연이 있고 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필사하는 거예요. 손으로 써봐요. 한 줄을 쓴 다음에 그 밑에 줄까지 그 다음에 시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남 시인은 이런 레코드 음반 가게의 배우의 노래로 이렇게 썼으면 나는 임영웅을 좋아해, 나는 모래사장을 좋아해,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넣어보는 일로 저는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를 내니까 장성남 시인의 시집을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읽을 것이냐가 나오잖아요. 장성남 시인을 보다 보니 장성남 시인을 키운 책들이 열리더라고요. 장성남 시인의 책에 보면 어떤 책에 영향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약간 그 고구마 줄기 당겨 올리듯이 막 당겨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성남 시인을 다 섭렵을 하니 그의 스승인 오기원 선생님으로 넘어가고, 오기원 선생님 책을 보다 보니 시작법을 통해서 오기원 선생님한테 영향을 줬던 국내 국외 시인들의 리스트가 저 나름대로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책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되는구나.
독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는 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급증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시인의 시집, 모든 소설가의 책을 다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양하게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책을 골라보는 데서 저의 취향을 확인했고, 그 취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어요. 책을 많이 사야 돼요. 책을 많이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물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죠. 근데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과 굳이 내가 사서 집까지 가지고 와서 내 책꽂이에 꽂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답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다 사야지 성미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작가들의 전작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기가 편했던 거는, 예를 들자면 뭐 윤동주라든지 뭐 김소월은 워낙에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너무 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진달래꽃이 좋고 왜 별에는 밤을 읽고 왜 우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저는 40 넘어서 알았거든요. 정말. 근데 왜 강압적으로 뭔가 감동을 느껴야 될 것만 같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40대가 지나서 윤동주가 나온 도시샤 대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묘비명에 있는 시들을 보고 약간 눈물이 나고, 그때 윤동주 시집을 가져갔었는데 시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라는 것이, 또 어떤 문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인 것도 다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랬더니 이 장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평생 어떤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급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나의 취에 걸려들 수 있는, 나의 체에 걸러 들어올 수 있는 이 작가들이 누구인가, 이들 안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알았던 게 있었어요. 안도현 시인이라든지 이제 다다음 주에 오는 박준 시인이라든지, 말하자면 쉽게 표현해서 어떤 서정성이 강하게, 저는 제 시가 가장 서정성이 강하다고 착각하며 살긴 하지만, 서정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시를 읽기는 대단히 편한데 제가 그런 시를 쓸 수 없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읽기는 좋은데 저 안에 그런 감수성이, 그런 것들을 표현할 만한 제 그 안의 역량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 거는 그들을 좋아하는 것과 다르게 난 어떤 것을 쓰고 싶어 하는가, 쓰는 걸로 넘어갔을 때 저는 제가 전작으로 모아놨던 작가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읽기에 좋았던 거와 내가 끝까지 쥐고 있었던 책들은 내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 처음에 고등학교 때 나를 대학으로 가게 만들었던 오정희 선생님의 소설 속 영악한 아이들처럼, 저한테 대학 시절에 저를, 그래 네 손에 낫이 들든 칼이 들리든 뭐 작두가 들리든 저한테 붓 대신에 그런 걸 들어봐 라고 했던 사람이 최승자 시인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물론 김혜순 선생님도 상당히 좋아했지만, 그 김혜순 선생님의 어떤 이지적인 정보다 전 즉발적인 것들에 제가 강렬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최승자라는 시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전작만 다 봤을 때 나는 이런 시 쓰고 싶어, 이런 거 내 거 갖고 싶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새 거 좋아하고 남들이 입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안에서 내 거 해야 되잖아요. 내 거, 내 스타일, 내 개성.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되게 단순한 경험이긴 한데, 전 화장에 약간 비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 여성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화장을 누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혼자 이렇게 하면서 터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터득을 안 하시는구나. 저는 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화장 같은 거를 이제 부끄럽지만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바로 아래 연년생 동생이 이제 승무원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화장 같은 것들을 기관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를 제가 이제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제 동생은 화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교육기관에서 베이스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를 가르쳐줘서 배워서 그대로 하니까 이 전문가적인 어떤 스킬을 더불어 어떤 단점을 커버하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제 손으로 아무것도 못 몰랐을 때 혼자 배웠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기초라는 것이, 만약에 물론 전문가의 말이 또 맞기도 하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내 단점은 또 나만 아니까, 근데 이게 몸에 안에 한번 든 습관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구나. 처음에 이 습관을 잘 드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습관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아류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러려면 내 문장의 리듬을 내 몸에 완벽하게 익히고 그걸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쓸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찾는 일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저는 자연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보통 시라고 하면 자연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안 들어오시는구나. 네, 저는 그랬어요. 진짜 하여튼 뭐 열차, 모래알, 소나무, 뭐 이런 사계절 꽃, 뭐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소재인.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그 칠판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시 써와라고 하는 주제들의 대부분이 그런 자연이었죠. 왜냐면 계절이라는 건 누구나 어쨌든 변화를 느끼니까. 근데 설명할 길이 없고 계산할 길이 없으니 주제로 나온다는 건 뭐 제가 알겠는데, 저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연물 앞에서 어쩌라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는 다 이런 건가? 라고 했지만 최승자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준 것처럼 어떤 개인의 고민, 고뇌, 연애, 뭐 부모, 엄마와 나 사이에 어떤 갈등, 돈벌이,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 시라는 것이 늘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힘들고 비극적이고 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약간 왔네. 이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름다운 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 별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피엔딩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비극적으로 끝나고 피 튀기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이 시가 아니라면 나 끝까지 가볼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죠. 근데 뭘 쓸 거야? 뭘 쓰지? 가장 어려운 거. 선생님이 주제를 안 줘요. 내가 써야 돼. 내 시를 내가 써야 되는 일. 주제를 주면 억지로라도 뭔가 만들겠는데 선생님이 주제도 안 줘. 그럼 난 무엇을 쓸 것인가? 저는 이 일을 이렇게 강연 같은 데 다니면 어르신들하고 강연할 때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이 붓펜을 놓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글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붓펜을 쥔 사람들끼리는 평생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저 시집 만들기도 하고 시도 쓰지만 이 일이 되게 무서운 게, 약간 가수들하고 똑같아서 80 어르신이 시집을 냈다고 뭐 얄짤 없어요. 후지면 후지다고 다 얘기하고, 20대가 썼는데 너무 잘 쓰면 우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무한 경쟁의 이 예외 없는. 저는 그래서 글 쓰는 일을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강권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제가 나 잘할 수 있는 것.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시를 놀지? 저는 시를 되게 놀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시를 쓰고 무엇을 가지고 시를 놀지? 저는 생각보다 입은 거친데 속은 또 생각보다 되게 소심하고 여려서 가장 만만한 거를 갖고 놀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겠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만만한 거는 가족이었어요. 남이 아니라. 남은 남 앞에서 비굴해요. 제가 막 착한 척 하려고 그러고 착해 보이려고 하고 괜히 언급했다가 문제되는 거 싫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 다 들어주고 집에 와서 승질 이빠이 부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딸만 넷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맞이고 밑에 3명이 다 여동생들인데 둘째가 스튜어디스고 셋째가 다 대학병원 간호사들 수술실에 있어서 다 서비스 업종에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 일하는 데를 가보면 이달에 스튜어디스 2주에 간호사 다 뽑혀서 막 스마일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말 안 해. 막 승질 내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바깥에서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해결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만약에 100일장이나 이런 걸로 여고생 때 그런 문학소녀가 못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이나 무슨 애국 이런 거 갖고 쓴다고 할 때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공포가 좀 나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어떤 주제를 삼아서 시를 쓰고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저의 가족을 끌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잘 알지만 가장 잘 모르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 1학년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글을 써서 내라고 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뵈니까 해보셨으면 좋겠는 일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족을 주제로 한번 글 쓰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글쟁이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 번쯤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에 대해서 원고지 10장 내외 A4 한 장을 써서 내라는 것이 3월에 첫 수업 때에 저희한테 내줬던 과제였어요. 가족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가족 쓰면 되지. 와, 근데 처음에 딱 백지를 마주했을 때 제목을 뭐라고 쓰지? 보통 여러분들이 제목 쓰기부터 아마 어렵거나 첫 줄 쓰기부터 첫 단어를 뭐라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아마 어려우신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글 쓰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의자에 저절로 앉아서 고민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뭔가를 써야 되는데 뭘 쓰지? 뭘 쓰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엄마 얘기, 아빠 엄마하고 나와의 관계 얘기, 우리 내 동생과의 얘기, 뭘 쓰지? 우리 집은 어떤 집이지? 우린 무슨 대화를 하며 살았지? 내가 부모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부모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던 것이 나를 일으켰지? 나를 다치게 했지?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글을 쓴다는 건 일기가 아니잖아요. 저 혼자 보고 치울 게 아니잖아요. 남들 앞에서 내놔야 돼. 이게 글이 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내가 이해하는 것도 글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감수하는 것도 글이 안 돼. 글이 뭐지? 이 팽팽한 제목과 첫 문장 사이에 이 팽팽함은 뭐지? 그래서 저는 20살 때 우리 가족을 처음으로 쪼개보고 찔러보고 찢어보고 오려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 부모를 욕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되게 객관적으로 놓고 바라보니 제가 아빠 엄마를 한 사람의 남성,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동일시되어 있는 가족에서 똑 떼서 수제비 뜯듯이 딱 떼가지고 혼자 덜렁 놓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가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가 했더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만큼 이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고아였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4 한 장을 정말 어렵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를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걸 읽을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의식하고 있구나. 이걸 쓰고 있는 내가 아니라 이거를 출력해서 나눠줬을 때 이거 읽고 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라고 내 글의 완성도를 계산하기도 전에, 그걸 점검하기도 전에 이거 읽을 사람들을 먼저 너무나 많이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기지 않고 좀 더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우회하고, 솔직하다는 것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솔직하다는 건 더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내 글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구나. 자꾸
자꾸 터닝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첫 학기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고, 저는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지 않았지만 저희 과에 정말 뭐 지금 내도 막 신춘문예 나갈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잔뜩 깔려있는 그 판에서 차라리 존재감이 없이 그냥 모래알갱이들처럼 뒤섞였으면 좋겠구나. 누구도 내 글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이 발표 시간에 내고 친구들이 하는 걸 이제 보고 제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거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 쓴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다음 시간까지 이걸 절반으로 줄여오라는 거예요. 딱 다음 시간까지. 10장을 내가 어떻게 썼는데 이걸 어떻게 반으로 줄여. 그래도 이제 그때는 학점이 무서우니까, 엄마가 날 어렵게 학교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앉아있는데 10장 쓸 때보다 5장으로 줄이는 시간이 더 드는 거예요. 뭘 남기고 뭘 빼야 되는지가 모르겠고, 빼지 못하는 데는 내가 공들여 쓴 나만의 어떤 문장이나 나만의 어떤 리듬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래도 학생이고 20살이니까 그걸 했어요. 갔어요. 세 번째 3주차인데 이걸 또 반으로 줄이래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줄이는 거를 하겠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원래 쓴 것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됐으면 빨간색으로는 확실한 걸 지우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애매한 걸 두고, 형광펜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에다가 또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글에 그러니까 글이 줄어들수록 제 글에 집중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4주차에 가니까 한 줄만 남겨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님이 소설 교수님이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동화라는 교수님이신데, 전 그분이 없었으면은 학교를 자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학했을 때 어머, 도대체 친구들끼리, 선후배들끼리 뭐 철학자 얘기하고 뭐 보르헤스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띄는 순간 내 무식함이나 내 모자람이 다 들킬 것 같으니까 위축돼서 나 학교를 때려쳐야겠다. 그런데 그 한 줄을 붙드는 순간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한 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 그 한 줄이 아니었으면 왜 못 썼냐면, 나는 나입니다 였어요. 나한테 가족이 있지만 나는 나구나.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온 가족, 내 가정, 내 동생, 이 관계를 딱 끊고 나는 나입니다가 딱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난 뚱뚱하니까 까만색 옷만 입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 어울리는지 잘 몰라. 근데 까망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백화점에 가도 다른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까망만 고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잘 몰라. 나한테 무엇이 어울리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디자이너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옷을 많이 사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값 지출이 제일 높은 게 자기 옷을 입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디자이너들의 옷을 많이 사 입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어쨌든 책 사는 거랑 거의 흡사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나는 나입니다를 붙들고 제가 등단한 시 제목이 검은 나나의 꿈이었어요. 나는 나야. 그거 갖고 그때 그 한 줄로 저는 3년 뒤에 등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20살부터 나는 누구야? 난 뭘 좋아하지? 나 이때 뭐 할 때 환호하더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물고 막 뜯고 별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무궁무진함을 확인하는 순간 조급하지 않았어요. 나를 가지고 쓰는 시를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일기는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일기를 썼다고 해서 내가 나를 가지고 시를 쓰는 장르로 그냥 넘어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나지만 나를 바라보는 내 눈에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남들이 감정적인 나를 그냥 봐주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제가 줄자의 미친년이에요. 실제적으로 줄자 있잖아요.
전 자 중독자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줄자가 보이면 다 사요. 그리고 나무 자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자를 사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거리감을 상당히 가져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잊을 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한테 나도 모르게 기대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나한테 상처받고 그런 일들을 내가 나한테 합당하게 못하는데 남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제 일이 어떻게 보면 제 시 쓰는 일은 그렇게 있지만 제 몸의 반은 또 시집을 만들고 그러다는 일이다 보니 사람과 관계하다는 일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도 이제 종지 같은 데가 상당히 큰 사람이라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제가 자꾸 그 자를 세상과 사람한테 대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줄자를 가방 속에 혹은 뭐 주머니 속에 뭐 화장품 파우치에 갖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책상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게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재봐요. 대충 몇 시구나 이런 거.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별로 재미없으시구나. 아니 저는 그 잘하는 것이 결국 제가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 여기까지 넘어오게 됐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마다 사이즈가 있잖아요. 아마 사이즈에 대한 것이 이 책이 그냥 이렇게 문학동네 시인서는 뭐 이래서 이렇게 나왔나 보다. 창비는 요만하구나. 문지 시집은 요만하네. 그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사실 여러분들은 별로 하실 일이 없잖아요. 작가 이름을 보고 선택하거나 뭐 제목을 보고 선택하거나 출판사를 보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편집자다 보니 판형이라고 하는 책 사이즈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런 사이즈를 뭐 디자이너가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편인데 저는 유일하게 편집자인데 이 판형과 본문 종이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어서 저마다 어울리는 판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판형에 예민할까? 사실 출판사 입장으로 보자면 판형이 몇 가지가 안 되고 종이로스가 덜 나는 판형을 썼을 때 더 많이 남거든요. 진짜 남아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판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에 대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 공대 출신이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건축용 자가 되게 많았어요. 굴러댕기는 그걸로 많이 맞기도 하고 진짜로 나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눈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눈금이라고 이걸 불렀을까? 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절로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취향을 알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펜을 놓으시는 그 나이 제가 연배들이 있어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펜을 쥐지 못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셨으면 좋겠는 게 관찰이에요. 저는 관찰하면서 세상이 살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별로 삶에 의욕도 없고 별로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별로 없고 사실 그거는 까부는 거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관찰이 재밌어서 요 재미는 좀 많이 더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떤 내 주변, 내 물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많이 안 그러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서 시를 쓰거든요. 관찰을 하다 보면 간판이 다시 보여요. 저는 첫 시집을 낼 때 제가 첫 시집이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라는 제목이었어요.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실 거예요. 네, 그쵸.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게 제가 20살 때부터 써서 딱 30살 되던 때까지 쓴 첫 번째 제 시집인데 거기에 제 힌트가 다 있어요. 왜 날았냐? 두 다리를 땅에 딛고 다니는 년이 왜 날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무서우니까. 20살부터 30대까지는 눈치도 너무 많이 봐야 되고 직장에서 잘릴까? 윗사람 눈치, 뭐 애인한테 버려질까? 친구가 나 뒷담화 깔까?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것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게 놔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10년의 시기는 정말 많은 것들의 그 갑옷에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 다 갑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쓴다는 핑계로 날았던 것 같아요. 날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이 생기니까 그냥 삶이 다 똑같구나.
이런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나르니까 멀리 보이고 그 다음에 고슴도치 얼마나 불편해요. 뾰족뾰족하고 딱 말만 들어도 뭔가 어리숙한데 귀엽잖아요. 근데 뾰족하니까 가서 맘대로 만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걔는 좀 신기한 것 같고 전 되게 많이 뾰족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이쑤시개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제목을 시집 제목 이쑤시개 이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 정도로 따가워 니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제목을 지으실 때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감정이 막 격해. 다 죽여버릴 거야. 밀어버릴게. 뭐 제목을 막 밀어버린다.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보고 에게 뭐 그런 정도 아니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한 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목은 내가 뜨거우면 그냥 제목이 타버려요. 그래서 나는 슬그머니 그냥 황 하나 쓱 던지고 저쪽에서 타게 만드는 거 저는 제목의 묘미는 그렇게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머리는 잘 못 깎았어요. 제 머리는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 왜냐하면 하도 저보고 등단하고 첫 시집 나왔을 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것도 시냐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것도 시냐였어요. 아님 말고 근데 저가 저를 응수하는 거 아님 말고였어요. 뭐 이거 시집 뭐 판다고 해서 뭐 내가 집을 사 뭘 사. 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뤘어. 첫 시집을 가졌어. 전 이걸로 땡. 어차피 저는 제가 제 시를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폐륜이 남발하고요. 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끝까지 가보고 싶으니까 나를 그냥 딸기채처럼 막 짓뭉갠 것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좋은 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전 욕을 너무 좋아했어요. 욕이 너무 좋았어. 욕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욕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욕을 들으면 약간 깨먹는 것처럼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시를 쓰라고 어렸을 때 했을 때 그거를 안 하고 뭔가 딱 요 자리엔 욕이 한번 들어오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제가 답답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난 등단 안 할 거야. 등단 어차피 못해. 난 그리고 학점 안 받으면 돼. 이렇게 포기를 두 가지를 내가 하고 싶은 자유로움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니까 제가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놓으면 내가 아주 넓어지게 자유로워진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참았어요. 제 안에 욕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게 성직자 같은 시를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덤덤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못 되다 보니 일단 지르고 잘못했어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욕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를 되게 존경하는데 저는 어린이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어린이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어른이 되니까. 근데 딱 그 자리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제가 욕을 듣고 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욕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리듬감. 근데 욕도 자기가 어울리는 게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입에 붙는 게 있어요. 그쵸? 남이 욕한다고 해서 그거 하면 내가 되게 이렇게 일단 그거 할 때 발음이 엉켜. 그건 못해요. 그리고 내 입에 착 붙지 않으면 하는 내가 민망해져. 하다가 멈춰지니까 근데 씨발 난 이거 너무 맨날 달고 살았는데 그 씨발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문학관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네 죄송해요. 갑자기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 최승자라는 선생님께서 못 잊어 개새끼를 한번 시에 쓰신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 아마 독서하지 않았으면 시집을 읽지 않았으면 전 시인도 안 됐을 뿐더러 시에 제가 잘 쓸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최승자 선생님의 시를 도서관에서 ROTC 뒤에서 읽고 있는데 못 잊어 개새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남자를 사랑했나 보다 라는 게 든 거예요. 그냥 개새끼 한 게 아니라 앞에 못 잊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이 들더라고. 개새끼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진짜 멍멍이한테 개새끼가 아니라 진짜 그런 상황에 이걸 써야겠구나. 근데 묘하게 나의 리듬이 생기면서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누가 내 등을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쓸 때 그 생각을 해봤죠. 나는 영어 사전은 진짜 안 봤는데 국어 사전을 정말 좋아했고 전 국어 사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쓰는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다 소통이 되고 대화를 하는데 국어사전을 넘기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어휘력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글 쓸 때 보면 맨날 쓰는 것만 또 써. 그러니까 되게 협소하죠. 근데 국어사전을 몇 번 보면 갑자기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뽕 들어간 것처럼 요것도 한번 넣어봐야지. 이런 단어는 아무도 안 쓸 거야. 그래서 그런 단어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음담패설 같은 약간 그런 단어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국어사전에.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는 국어사전을 되게 그런 의미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말의 말맛. 그러면서 그런 단어 중에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선하는 것. 그래서 그 단어를 내 몸 안에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생각했죠. 가장 어려운 것. 한 줄 썼어요? 그 다음에 언제 내려와야 되는지 몰라. 시 써보신 분 아마 저는 그랬어요. 언제 내려오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왜 어떤 시에는 2단어 쓰고 어떤 시 이거 내려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사실 공식 없잖아요. 내 몸이 출렁출렁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눈치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은 내가 혼자 쓰는 시인데 내가 행가리 할 때 눈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소설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건 시야, 이건 소설이야, 이건 산문이야 구별해서 쓰면 쓰는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관찰했던 것, 막 잡아놨던 것이 다 날아가요. 글 쓰는 걸 경험하신 분들 중에 이거 써야 돼, 빨리빨리 써야 되고 앉았는데 쓰려고 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많이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럼 막 떠올리죠. 뭐였지? 뭐가 지금 지나갔지? 근데 그럴 때 시라는 장르를 의식해서 옮기려고 하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줄글처럼 막 썼어요. 그 다음에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버릴 거와 취할 거를 남겨놨는데 어떤 시는 정말 몇 장이 되든 산문으로 돼야 완성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내려오게 제 몸에 리듬이 타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줏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등단하고 첫 시집을 묻기 전에 그때는 시집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빨리 시집 원고를 보고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는 그때 완전히 나는 나만의 시를 쓸 거 이게 되게 심했을 때여서 시 한 편을 썼는데 A4 10장을 쓴 적이 있어요. 산문시를. 그러니까 원고지로 120장 정도 돼요. 그냥 얘기가 줄줄줄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잡지에서 나오는 시집 시리즈를 총괄하는 선배가 시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럼 보통 눈치껏 해서 이게 좀 짧고 이렇게 편한 걸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모아서 줬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계산으로만 시를 썼으면 아마 저는 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를 첫 시집에서 다 풀고 났더니 전 더 시를 안 써도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시인으로 살면서 편집자로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시를 좋아해요. 시집 읽기도 좋아하고 특히나 시집 제목들을 보면서 이 시인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집 편집자가 되면서는 공부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혹은 제 주변 사람들이 시가 뭐야 라고 가르쳐주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책을 만드는 특히나 시집을 만들면서 세상의 스승을 되게 많이 만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죠.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 중에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저 부분을 저 사람한테 들켰어. 그런 부분을 준 사람은 나한테 모두 스승이구나. 하니까 사람 한 분 한 분 해서 저한테 새롭게 배우는 시의 영역이 되게 늘어나서 조금 편협했던 부분들이 제가 좀 열리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첫 시집이 나왔고 200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문학 시집 시리즈가 이제 런칭이 됐어요. 저는 2005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시인 선생님이 계신데 최아림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1번으로 이제 시집을 냈어요. 배우는 게 시의 어떤 기술이나 시의 어떤 방법적인 것, 내가 그래서 그걸 가져서 내가 살찌는 것,
그런 걸로 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느낀 것이, 저는 최하림이란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런데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 않아서 안녕 선생님 나 내일 또 올게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장을 치르고, 지금도 어떤 느낌이냐면 요 정도,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떠올리는데 한 요 정도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또 간혹 어떤 분은 환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보여. 그런 느낌으로 제가 살거든요. 근데 그 최아림이라는 선생님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우편물을 보내세요. 반드시 거기 손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다 못 챙기는데, 뭐가 됐던 간에 상대한테 뭔가를 전할 때 반드시 손편지를 쓰는 것. 저는 그것도 큰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시인들한테 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배운다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큰 거였어요. 갑자기 뭐가 왔는데 선생님 손글씨로 원고지가 써서 첫 장에 있는데, 어떤 둘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적고, 거기에 민정아 뭐 나무가 색깔이 변했고, 뭐 양평 어디에 문오리에 뭐 안개가 어떻게 피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시가 거기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쓸 때, 무언가를 받았을 때 보내는 거. 근데 진짜 아직도 잘 못해요. 그래서 평생 이거는 훈련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시인들의 시집을 만들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때려부시고 욕하고 찢어발기는 시를 쓰는데,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선입견이 생기냐면, 쟤는 저렇게 쓰는 사람만 좋아할 거야. 쟤는 나같이 얌전하고 나같이 착한 시를 쓰거나 민중을 쓰거나 이런 사람 안 좋아할 거나.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안에 조금은 있었던 편협함이 완전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다시 보고, 왜냐하면 어떤 시인의 시집을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이 앞에서 냈던 책을 다시 읽어야 돼. 왜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이런 시집 원고를 묶을까? 그러니까 앞에 걸 다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 세계를 온전히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시공부 20대 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저한테 왔던 그 시기에 그냥 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치민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번진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건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저희 아빠가 이제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일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살려냈어요. 저는 목숨 걸고 살린다는 생각으로 정말 병원에서 다 쌍욕할 정도로 저런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살렸는데, 아빠가 온몸을 다 못 쓰고 이제 말을 어눌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아빠를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 손에 펜이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데, 천장만 바라보고 가끔 이제 일으켜가지고 하면 이제 한마디씩 뱉는데, 아빠는 글을 써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밥상에 어떤 반찬이 새로 올라올 때도 새로 발견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처럼 바쁜 와중에 안 쓰는 시에 대한 막 조급증이 있다라기보다, 이렇게 내 입에서 순간 나갈 때, 근데 전과 다르게 뭔가 발견됐을 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빠가 그 전에도 워낙에 호기심이 많고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 관심이죠. 그러니까 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문학을 하고 싶으면, 저는 문학이 평생의 어떤 놀거리, 읽을 거리가 거의 놀거리가 되는, 쓸거리가 되는 유일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돈도 안 들잖아요. 백지만 있어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빵집 가면 유상지 종이 맨날 갖고 와요. 전 빵집 빵 살 때 왜 그 쟁반 밑에 그 비닐이 아니구나, 그 얇은 그 습자지 같은 종이 있잖아요. 뭔가 그것만 나한테 주면 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 종이가 그렇게 탐나는 거여서 옛날에 많이 훔쳤어요. 근데 지금은 CCTV 있어서 물어봐요.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돼요? 빵 사면서. 그러면 이제 제 가방에 그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무슨 베이글집도 있고, 나중에 잊어버려요. 이게 왜 들어있지? 근데 이게 왜 내가 이 종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처박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쓰고 싶고
써야 되는 생각이 저 안에 계속 있고, 종이가 두껍고 뭔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누가 이렇게 완벽한 종이라고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슬쩍 써도 가려질 것만 같고, 근데 암호처럼 나는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러나 나는 아직 쓰는 존재라는 것이 나한테 확인되는 순간 안도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빵집 그 유상지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은, 특히나 시는 매일같이 재발견되면서 그걸 누군가한테 부끄럽거나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걸 말해도 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말했는데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 포인트가 사람한테 갈 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아빠한테, 아빠 내년에 제가 작년에 내년에 토끼해야 이 토끼를 끌어안고 토끼한테 힘든 걸 다 말해.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을 덜어주는 인형처럼. 그랬더니 저한테 이 토끼가 무슨 죄라고 얘한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걱정 인형이라는 거를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걱정을 얘가 덜어가는 거라서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건데 한 번도 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저게 아이의 눈인가? 아이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론 받아서 그대로 다 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빠가 쓰러지고 저는 제가 이제 이 아빠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이제 내려고, 아빠가 저한테 준중환자실에서 눈을 떠서 한 말이,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달라서. 왜 그랬더니 세상에 도움되려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이제 1인실에서 몇 년 있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뇌경색처럼 이렇게 뇌가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누군가한테 읽을 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나 그 누구나 의사 선생님도 절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뭘 하고 싶으니까 이 연필도 못 쥐는 아빠한테 그냥 도화지를 처음에 이렇게 껴줬어요. 이렇게 앉혀가지고 뭐든 써. 이름도 못 쓰니까, 눈 간신히 뜨고 이러고 콧줄 끼고 이러고 맹하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뭐든 써. 뭐가 됐든 그 무엇든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아빠의 모든 옆자리에 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어떤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확인할 테니까 모든 걸 그냥 써. 근데 글씨를 못 쓰니까 처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옆에다가 이제 말 잘 못하니까 고추라고 쓰더라고. 고추. 그래서 고추 먹고 싶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저귀를 찾는데, 제가 너무 힘이 좋아요. 제가 장사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너무 쫙 조여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고추가 말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풀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그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고추라도 그리고 기억을 쓰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전 사실 지금도 저희 아빠 주치의가, 우리 아빠의 뇌가 70% 이상 경색이라서 이름을 쓰는 것도 신기한데 일기장이 50건이 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떨렸던 것이, 이제 당신 이름을 제일 먼저 쓰더라고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쓰는 건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 무의식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딸이 옆에서 이렇게 막 간호하고 막 와이프가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 와중에도. 그래서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거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일기장에 아빠의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툭툭 던져지면서 우리도 깨어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무언가를 쓴다는 건 그 무언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냥 뭔가 스케치북 이런 거 사서 내가 무언가 쓰고 싶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걸 쓰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내가 나를 찾아지는 거죠. 보통 연세가 있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나를 이 정도 하면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막 간병하고 막 기저귀 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님한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그분이 이제 광주 출신 의사라 사투리로 막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만 보통 이제 제가 있으니까 보통 의사가 이제 기대한 답은 우리 딸 이럴 거 아니에요. 했더니 나 자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너무 당황한 거지. 저도.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나 자신. 이 사람은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아빠가 사는 것, 아빠가 나 자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나도 살릴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라는 것은 사실 정답도 없고,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서점 나가서 보시면 다 자기 글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사서 보면서 내 거를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뭐가 치밀어 오를 때 자꾸 누르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일단 왜 고추도 잔뜩 널어놓고 거기서 고른 걸 고르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바깥에다 놔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금방 골아요. 저는 많이 널어놓고 쓸데없이 많이 잡다한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의 아마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 저 사실 고백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집까지 냈어요. 근데 저는 첫 시집 하나 내고 내가 시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별로 애정도 없고, 누가 막 욕을 하고 막 뭐라고, 왜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졌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긴장감이 떨어졌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밥벌이를 하는 와중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쓴 것들이라서 다분히 이렇게 뭔가 싸울 만큼의 그런 에너지도 없지만, 특히나 첫 시집은 제가 상당히 이제 이거 아니면 난 시 없다라는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관찰의 방법은 첫 시집에 다 있었는데, 저는 제 첫 시집을 만약에 보신다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정도는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사람에 대한 살해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누굴 찔러서라기보다, 제가 이제 22살에 첫 직장 생활을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집에서 회사까지 3시간 반씩 걸려서 갔다가 다시 그 시간을 걸려서 집에 와야 돼요. 근데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역에 가서 1호선, 2호선, 3호선 내려서 그리고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갔어요. 그럼 뭐냐면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의 존재는 다 나를 눌러야 자기들이 앉을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 그때 시 쓰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람들이 눌러야 자기들이 어떤 자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누르는지도 봤고, 내가 거기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나도 봤고, 그거를 잘 유희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저를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시가 저를 그걸 견디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얘기가 왔다 갔다 막 이러죠. 그래도 다시 오긴 와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딱 보고 그냥 집에 가서 혹은 뭐 도서관에 가셔서 직접 어떤 생활적인 것을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삶과 죽음을 다 봤어요. 쓰러진 사람도 보고, 내가 쓰러질 뻔한 순간도 보고, 심지어 그 지하철에 막 사람이 막 많고 이러니까 막 엉덩이 같은 거 막 만지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때 내가 왜 이러세요? 아니라 이렇게 숨도 안 죽이면 계속 더 그러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한번 제 동생이, 저는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제 여동생이 177인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의 손에 가장 뭐 근접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꽉 끼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그럴 때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전 그때 알았어요.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 안 치워 씨발 이러면 그걸 해요. 그러면 바다 갈라듯이 그 주변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경험 많이 안 했는데, 제 동생은 워낙에 그걸 했는지 갑자기 손 안 치워 씨발 했는데 정말 그 좁은 1호선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했죠. 불편한 거를 불편하다고 말해야겠구나. 저는 사실 제 시의 시작과 끝이 다 그거였어요. 나 이거 싫어.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괴롭히지 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솔직하게 말해서 그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많이 관찰하게 됐던 부분이 생겼어요. 왜 저 손이 왜 저렇게 움직여? 저 손을 안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제 주어진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관찰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자연을 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저를 치워야 지들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폭력적이고 이 악다구니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연을 40대 넘어서부터 봤어요. 저는 장미가 예쁜 것도 44살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전 장미를 키우거든요.
장미를 제가 직접 키우는데 자연이 이쁘고 뱀이 신기하고, 저는 뱀 봐도 이렇게 영상 찍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없는 것도 알았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으면 그 상대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는 상태로는 몸에서 본능적으로 쟤를 위험하게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에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연을 시로 쓴 선생님들의 시집을 거꾸로 지금 봐요. 그래서 시는 반드시 무엇을 읽고 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연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쁜 거를 지금 마음껏 느끼고 싶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제 시에 자연은 쓰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안도현 시인하고 같이 어딘가를 걸어가는데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민정아 저건 뭐야, 저건 무슨 풀이야, 저거는 뭐야, 시끄러워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들어도 저한테 안 오니까 저거를 내가 다시 언제 보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 안도현 선배가 그 변산반도 걸을 때 저건 뭐야, 민정아 저거는 무슨 풀이야, 저건 언제다, 이런 게 지금 그 목소리가 지금 들려요. 아, 자기가 읽고 흡수되고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구나.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시집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내가 먼저 쓰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에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쉬지 않고 했는데 1시간 10분이 갔어요. 사실 제가 되게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간 처음에 쫄았어요. 왜 쫄았냐면 약간 제가 경상도 어르신들에 대한 그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는 엄마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도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경상도가 저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아랫도리도 긴 거 입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윗도리만 길게 입는 걸로 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약간 쫄아서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하지라는 고민을 등에 땀나게 살짝 했는데,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다 뭔가 쓰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듣고, 저 여자 말은 뭐 별 쓸 데가 없지만 제가 뭐 좀 써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유상지를 보면 제가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편지 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해 연애를 해서 맨날 이렇게 뒤통수 맞고 헤어지는 일이 되게 전 결혼 안 했는데 못하게 생겼죠. 근데 아무튼 근데 햄버거를 둘이 같이 먹고 나면 그 햄버거를 싼 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종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티슈로 갖다 다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네임펜으로 막 뭐라고 써서 그 남자친구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모를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면 모를 거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빠 핀 거예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행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학동네에서 이제 책도 만들고 이제 난다라는 저희 회사,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도 있는데, 나중에 뭐 서점에 가시거나 뭐 하실 일이 있으면 출판사 뭐 난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책들을 한번 보시면 그냥 종이 욕심이 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수입지를 거의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미친년인 게 뭐냐면 계산기가 없어요. 제가 줄자와 자 많이 한데 계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출판사를 얘기할 때 계산기는 없는데 계좌는 있는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금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떤 원고를 저한테 갖고 왔는데 왠지 이 원고는 좀 가볍고 투명하지 않고 만화 같은 종이에 담겼을 때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담기는 종이의 느낌이 전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편집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가 지금 쓰고 있지는, 제가 시인으로서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나도 언젠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시집도 만들면서 남의 시집 만들면서 제 거를 좀 쟁여놓는 거. 근데 저도 저희 아빠처럼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평생 나라는 사람으로 사는데 나 뭐지? 라는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점집에 가지 마시고 스케치북에 나에 대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는 것.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도 점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어르신네들이 선생님은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뒤에 누가 따라갔나 봐. 최아림 선생님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하고 늘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지를 써보는 백지 안에 거의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시인 후배들이 고민 같은 거를 하러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시집을 혹은 발표되는 시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전물 봐서가 아니죠. 그 사람의 글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것들을 붙들면 평생 지루할 일도 없고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움으로 새로운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 글쓰기라는 것을 한번 쥐어서 특히나 시라는 것을 쥐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여기 선생님부터. 네.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말이 좀 빠르다고 네. 겁을 주셔서 내가 미처 다 알아듣겠나 이런 좀 걱정을 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빠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브레이크를 한번 걸러갖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브레이크 정도 걸 정도는 아니고 다 알아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의 시집은 못 사도 인터넷 검색으로 몇 편의 시를 봤었어요. 굉장히 그 까칠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은 뭐 보기보다 좀 촉촉한 그런 느낌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강의가 시는 사실 좀 도발적이고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뭔가 하면은 그 도발적이고 욕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또 현장에 강의 도중에도 욕설을 제법 또 잘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그런 욕설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원고를 쓰시고 뒤에 정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감성 부분과 이성 부분이 물론 그 상충할 건데 어떤 부분이 물론 원고 정리할 때 그때 말씀입니다. 감성 부분과 이성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어느 쪽에 조금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이 상충되는 부분을 적당히 버무려서 도출해내가 마지막을 정리하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감과 감정이 몰아치는 회오리로 쫙 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시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다름에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저랑 다른 사람이 한 편의 시를 두고 계속 고치고 예를 들면 김훈 선생님이 뭐 카레 노래에서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 은는이가 때문에 한 달 이상 쓰시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조사를 잘 쓰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사실 딱 와야 한 번에 딱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계산이 되게 빠른 년이라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막 감정적으로 쓰다가 그 욕설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반드시 욕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는데 제가 막 제 에너지에 쏠려서 막 쓸 때 지워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드시 쓰일 때는 C8이라고 쓸까 C8이라고 쓸까를 고민할 정도로 계산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의 감정이 나중에 시로 발표될 때 남들이 보면 되게 거칠어서 얘가 그냥 잡초 같은 거를 냈나 하지만 다 전략적인 것들이 거기 안에 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나가는 편이라서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행구분이 많고 이런 시를 쓰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산을 상당히 처음에 많이 하고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시는 그냥 한 번에 쫙 쓴 다음에 고쳐지면 그런 분들은 1년에 뭐 2년에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쓸 때 많은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욕조차도 그렇게 약간 네. 또 아까 손 드신 분 계셨는데 네. 이쪽 마이크 쓰시면
이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까 강연에서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는데 시의 제목을 잘 짓는 법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시도 좋지만 가장 먼저 선생님의 시에서 눈에 띄는 거는 시집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짓는 데는 뭐 책도 영감을 줄 수 있고 광고 카피나 포스터나 뭐 영화 제목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만큼 제목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히 관찰하는 분야가 있다라거나 무엇을 관찰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소개해 주실 수가 있나요? 혹시 시 쓰세요? 시인이세요? 쓰고 싶지만 쓰진 않습니다. 오래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너 왜 시 써? 너 왜 시집 만들어? 너 왜 책 만들어? 라고 하면 제목 짓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시집 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제목이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 시집에 그 제목이 박힌 시집을 갖고 싶어서 33편을 연락에 썼어요.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 제목으로 제가 되게 힘들고 왜냐면 삶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일어났던 게 그 아름답고 쓸모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다 떠날 거지만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제목에 제가 되게 힘을 많이 기대는 사람인데 제목이 있었을 때 뭔가 완성된 느낌 같은 것을 주잖아요. 미완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시집도 물론 그랬지만 제가 편집자로서 시집 짓는 훈련을 다른 사람들의 오늘은 그냥 제가 많은 책을 만들었지만 시집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시인들의 시집 제목을 내 시집처럼 짓는 훈련으로 저는 정말 깨볶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남의 제목을 짓는다는 거 특히나 시의 제목을 짓는다는 일은요 누가 그걸 더 많이 오래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생각 그렇게 못할 거예요. 보통 시집 제목이 어떻게 나오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편집자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를 쓰는 특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누나 혹은 언니 혹은 야 이거 나 이렇게 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는 얘기가 약간 좀 그래도 조금 수월할 수 있죠.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일단 제가 읽죠. 열심히 읽어요. 제 원고는 2번 읽을 때 그 사람 원고도 8번씩 봐야 돼요. 왜? 내가 그거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틀린 거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살짝 김춘수 선생님 시에서 말하고 싶은 하이힐이 약간 살짝 빛을 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시집 짓는 제목을 제외하고 남의 원고를 봤을 때 일단 남의 시와 남의 시집 전체 원고를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반드시 저는 머리가 나빠서 포스트잇과 형광펜과 제가 좋아하는 펜과 연필을 두고 읽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밑줄을 긋고 나도 모르게 포스트잇을 붓는 저를 그냥 둬요. 마음껏. 내가 여기다 이걸 왜 긋고 있지? 왜 접지? 왜 붙이지라는 생각 없이 제가 하는 행위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모든 시가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시는 한두 편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50편의 시를 갖고 왔을 때 분명히 이 세계가 어떤 한 세계를 가고 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왜 일로 가지 하는 이유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 그 사람의 말맛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시 맛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밑줄을 다 그어놓은 구절들을 타이핑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드는 문학동네 시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봐요. 가장 중요하게 제목, 여러분들이 뭐 100일장 대회를 나간다, 어디다 투고한다 할 때 저는 그냥 제가 혼자 공부한 팁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좋다는 구절들을 쫙 쓴 다음에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내고 있는 시집 시리들의 거기다 제목으로 내 걸 한번 넣어보세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목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쉽다.
안 돼요. 근데 뭔가 읽었는데 좋아. 근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제목 자리가 돼요. 거기서 탈락한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부의 제목으로 넣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인의 50편의 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 읽었어요. 제가 아까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의 리듬이 아니에요. 제 리듬이 아니라 시인의 리듬에서 찾으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덮어 씌워줘야 돼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거 독자들한테 말하고 싶다. 독자들한테 이거 발견한 거를 내보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출판사 시집은 제가 말할 것이 못 되고, 제가 이제 문학동네 시인선이라는 것이 이제 한 여름 지나면 20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60% 이상, 70% 가까이 이상 제가 지었는데, 예컨대 제가 안 지은 제목은 북항, 버들치 이런 거 제가 안 지었어요. 그런 건 저는 제목으로 저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예컨대 저는 뭐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뭐 이런 거 뭐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시집 제목을 문장형으로 쓴 아마 거의 초반일 거예요. 처음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왜 그랬냐면 시집이 나오고 나면 이건 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읽는 독자의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한 권의 시집을 독자가 온전히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시인도 몰라. 저도 제 시 다 몰라요. 그럼 저는 뭘 주고 싶느냐? 시란 뭐지? 라고 할 때 제목 한 줄에서 사람들이 한 번쯤 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가 뭐지? 제가 지었던 제목 중에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제목의 민구라는 시인의 제목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 제목. 시는 뭐냐? 배가 산으로 간다. 배는 산으로 안 가죠. 근데 시는 배가 산으로 가보게 해보는,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형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시가 무엇이야?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집 제목을 질 때 시란 무엇이야? 이 시란 무엇일까? 시론으로 보자면 시의 정의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줄 만한 그런 제목을 주려고 노력하죠. 제 언어가 아닌 그 시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나온 것.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저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제목을 짓게 돼요.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시인들이 저한테 원고를 보내올 때 제목 없이 그냥 보내와요. 그냥 다 이렇게 지라고 이렇게. 그쵸? 상당히 되게 부담스러운데 또 그걸 하는 재미가 있어요. 내 시집은 아닌데 맨날 제가 아까 처음에 저는 얘기 처음으로 잘 돌아가요. 새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책을 너 왜 만드니? 시집 왜 만드니? 계속 새 거가 나와요. 너무 설레는 거죠. 새 거를 계속 가질 수 있잖아요. 신상. 전 신상 좋아해요. 그래서 편애도 심하지만 이 신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짓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저만의 루틴은 시인이 원고를 보내오면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A4 출력을 바로 해요.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바가지를 놓고 읽고 하나씩 거기다 바가지에다 원고를 A4를 이렇게 놔요.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뜨거운 데서 봤는데도 안 나오면 이건 미치는 거지만, 그렇게 보다가 한 3-4장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아직도 뜨거운데 나와서 전화해야 돼요. 그 시간이 1시고 2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그러니까 저는 쟤 또 저렇게 밤에 일하고 있구나. 근데 저 누나가 저럴 땐 이유가 있어? 이런 것들을 되게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해서 이거 꺼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즐거운 것 같아요. 눈에 바로 보이는 것. 근데 그러려면 많이 읽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예컨대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박준 시인, 왜냐하면 제가 박준 시인 얘기를 왜 하냐면 다다음 주에 올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박준 시인의 첫 산문집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인데, 준이가 이제 그 원고를 저한테 보냈고 너무 떨려가지고 막 뽑아가지고 욕조에 딱 들어갔어요. 옆에서 이제 그냥 바켓스에 이렇게 놓고 하나씩 계속 던지는데 너무 일찍 제목이 스멀스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물 뚝뚝 흘리는 몸으로 나와가지고 준아! 밤 11시 몇 분에 전화해서 제목 나왔다. 끝났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근데 보통 준이는 저보다 어른 같아서 네 누나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보죠. 근데 그렇게도 전 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내가 이길 거니까. 네, 왜냐하면 첫 시집 때 준이가 지었던 제목이 미인이었거든요.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얘의 투정은 내가 듣지만
내가 더 많이 봐서 이 제목이 온당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목을 잘 짓는 방법은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일, 그리고 많이 지우는 일. 네. 혹시 정각 30분이에요. 저 시간 되게 잘 맞추지 않아요?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아이고 죄송해요. 저기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네. 예, 에디터로서 편집을 하시면서 여러 문장들을 대하실 겁니다. 남녀 불구하고 어떤 작품을 내놓으면 편집장께서는 이거는 말이 된다, 이거는 시원찮다 해서 벌써 그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거슬리고 이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생각하고, 하나는 이거는 하여튼 도와서라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스와 노의 갈림길,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저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올 때 보통 제목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 또 거기에 사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컬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판매 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네. 에디터로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다 옳지 않고 제가 또 신도 아니고 신이 또 다 옳다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 문학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것. 정답이 없어서 뛰어들어서 평생을 놀 수도 있지만 그래서 평생 헤매게 되는 것. 그래서 늘 책이 나오기 전에는 시인이나 편집자나 마음을 졸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행히 몸의 한쪽이 쓰는 사람이어서 야 이건 예스야 이건 노야 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긴장감이 떨어진 것.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이런 뉘앙스의 시를 봤는데 이게 또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 중에 취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작품에서 어깨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이 보일 때, 작심이 보일 때, 목적이 보일 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선배들한테도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할 말을 하는데 밑에 후배들, 밑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후배들은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니까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쓰면 좆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너 상 받으려고 작정했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거 만부 안 팔려. 끝까지 싸울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원고를 넘겨주면 그때는 제가 더 사랑하거든요. 이 원고를. 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이 쓰던 물건을 넘겨받은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보고 다 수선하면서 내가 더 이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스스로 조금 고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는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긴장이 완전히 50번이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저도 제 시에 다 풀린 거 다 알아요. 근데 모두가 다 긴장감 있는 시로만 채울 수 없었을 때 편집자는 약간 기교를 부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 역할 같아요. 예를 들면 얘 이번에 가스가 좀 한 20-30% 빠졌는데 라고 누군가 공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에디터인데 다른 독자나 다른 저자나 다른 사람이 그럴 때 일부러 알고 그렇게 한 거야. 이번엔 어쩔 수 없어. 나 일부러 이랬어. 이렇게 쳐주는 게 제 역할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동생이야, 누가 이렇게 욕하거나 혹은 막 지적할 때 그거에 가장 큰 울타리가 되는 일은 그걸 인정하고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이었어라고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집은 세 번째 시집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집은 20% 빵꾸 날 수밖에 없어. 그 공백으로 바람 맞아야 돼 얘는. 그래서 폐가 아파야 돼. 그러면 얘 세 번째 시집은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제가 말하자면 방패 같은 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 전에 제가 약간 거기를 기워내는 것이 제 역할 같고, 책마다 표지 같은 경우, 제목 같은 경우 책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어필되기 때문에 표지 어떤 장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실 뭘 계속 장식을 해서 옷을 입히고 프릴이 달린 원피스를 입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건마다 다 달라요. 예컨대 작년 10월 말에 이제 신영철 평론가의 책을 제가 냈는데, 이제 그 책에는 제 친구기도 하니까 신영철 지금은 뭐 교수지만 신영철 선생이 민정아 나 부탁이 있어. 왜냐하면 제가 제목에 예민한 사람인 걸 아니까 제가 지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많이 배려해요. 먼저 말하기 전에 떠는 거죠. 나한테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제목을 인생의 역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순간 생각했어요. 제목이 싫고 좋고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제목이 인생의 역사를 책으로 어떻게 구현하지? 딱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인생도 커요. 역사도 커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를 표지라는 걸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하지? 근데 알았어 형철아. 이 제목 나는 이게 좋은데 라고 할 때 전화를 끊고 형철이가 썼던 원고들을 다 떠올린 다음에 이 제목을 받아낼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박서보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확 스쳐가더라고요. 화가 박서보 선생님이 추상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분의 작업을 평소에 시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이 생겼죠. 이 괴는 딱 맞는다. 읽은 나와 본 내가 이 둘을 접점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 둘은 붙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걱정은 뭐냐? 신영철 선생이 박서보 선생님의 그림을 좋아해야 하고, 박서보 선생님이 그 대가가 책 표지로 쓰는 거에 허락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제 일인 거예요.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저 자존심 좀 센 편이긴 한데, 제 작가들의 뭔가를 하게 될 때 그걸 가져와야 할 때 조금 많이 잘 구부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진심을 상대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 쪽에 얘기를 했을 때 민정 선생님 안 되면 되게 할 것이고 되면 잘 되게 해드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편집자로서 그럴 때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었을 때 그렇게 예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 해줄 거 안 되면 되게 해줄 것이고 되면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그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말을 머금은 저 같은 사람 전 평생 가는 거죠.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매번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되게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에 가지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도 돼요? 네네네. 1시간 반 하는 거라면서요. 네. 좀 전까지 그 에디트로서의 그런 자세 같은 건 잘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좀 전에도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문학 속의 섹슈얼리티의 그 반영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마광수 시인은 그 장미 여관이라든가 사라 정도로도 사회와 이제 그 동료 문인들로부터도 이제 배척당하고 왕따당한 채 이제 자살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작가님은 그분의 나이와 비슷한 때 이제 발표한 작품으로 소위 말하는 핵인사도 되고 슈퍼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큰 그 각광을 받으시는데, 이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변용된 페미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좀 심정이 좀 가거든요. 어떠한 생각이신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마광 선생님이 글을 써서 발표했던 그 시기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그 시기가 받아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제가 페미니스트고 뭐 페미니즘을 표방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한참 이르게 제시를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시를 발표할 때 그런 얘기, 저도 오히려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런 불편한 시를 쓰는 여성에 대한. 그래서 페미로 인하여 제 시가 잘 그렇게 읽혔다라기보다는 시대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강 선생님의 시절에는 문학에 대한 것들, 특히나 이렇게 그때는 뭐 약간 뭐 민중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세로 있었던 문학적 분위기가 그렇게 읽힐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저가 이제 99년 데뷔였는데 제가 시집이 나왔던 2005년, 특히나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의 영향과 그런 공부와 이런 것들의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너무나 시가 가장 약한 존재, 그러니까 다른 타 장르에 비해서 시가 그렇게 큰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놀았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시로. 그래서 뭐 저한테 아까 그런 핵인싸, 저는 뭐 그런 말 되게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그냥 제가 이걸로 제 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도 없었고, 제가 불편하고 제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쓰면서 그냥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게 어떤 뭐 그런 이론이나 그런 이야기들에 힘입었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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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오늘 아주 개성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민정 시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는 김현수 소설가의 강의가 있겠습니다.